네, 안녕하십니까. 상위 1%의 비밀 김종윤 국어입니다. 오늘은 교재 64쪽이죠. 네,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시정지 눌러주시고 혼자서 이 작품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을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 나왔으니까 시간적 배경 등장했고요. 좁다란 방 나왔으니까 공간적 배경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근데 방이긴 방인데 좁다랗다라고 관형 어구가 있죠. 좁다란 방이니까 뭔가 아주 긍정의 정서는 아니겠다.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에 흰 벽이 있는데 흰 벽에 쓸쓸한 것들이 오고 간다 하고 있습니다. 쓸쓸한이라고 하는 관용어 역시 화자의 심리, 정서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조금 부정적인 느낌, 어두운 느낌 이 정도 1행과 2행에서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친 불빛을 내어던지고 되어 있습니다. 자, 희미하다 이런 표현들, 지쳤다 이런 표현들 마찬가지죠. 좁은 방, 쓸쓸한 것들, 희미한 전등, 지친 불빛. 왠지 화자의 어떤 정서와 심리와 태도가 활기차, 활력 있어, 에너제틱해, 너무 좋아, 기뻐, 발랄해, 긍정적이야. 가 아니라 뭔가 조금 지쳐있고, 조금 쓸쓸하고, 조금 외롭고, 이 정도의 심리와 정서가 나타난다는 점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전등이 지쳤다라고 표현했어요. 불빛이 어떻게 지칩니까? 말이 안 되죠. 의인법도 맞는데 전등이 지쳐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화자가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여기에서 감정, 이입도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인법도 맞아요.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샷즈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있다. 네. 음, 뭐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희미한 전등하고요. 다 낡은 무명 셔츠. 때가 오랜 시간 동안 묵어 있어요. 묵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뭘 나타내는 거냐면 바로 화자의 가난한 처지. 화자의 삶이 녹록지 않구나. 샹들리에가 아닙니다. 전등인데요. 그 전등 불빛이 희미합니다. 셔츠도요. 루이비통 셔츠가 아닙니다. 낡은 무명 실로 만든 셔츠입니다.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암시하는 시어들이다.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화자는 흰 바람벽에 비친 사물들. 첫 번째 뭐였죠? 전등의 불빛. 두 번째, 흰 무명 셔츠의 그림자. 이런 것들을 착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달고 따뜻한 감주, 술 한 잔 먹고 싶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외로운 생각이라고 표현했죠. 자, 그럼 여기까지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는요? 화자의 심리는요? 바로 외로움, 쓸쓸함, 고독감. 이 정도 잡아줄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백석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던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알고 있는 정보, 지식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백석의 어, 백석이 살아왔던 공간, 백석의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살았던 공간은 바로 타향입니다. 우리 타향살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객지라고도 얘기합니다. 바로 고향이 아닌 곳에서 가족들,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 화자는 혼자 이 방에 갇혀서 혹은 이 방에서 혼자 이 고독함을 느끼면서 술 한 잔 먹고 싶네. 근데 가난합니다. 요 정도의 느낌을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시 속에서 그런데나 그러나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표지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런데라고 하는 건 손바닥을 탁 뒤집듯이 화제를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나는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것들을 역접해버림으로써
반전을 통해서 뭔가 다른 주제의식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지어거든요. 그 시 속에서 그런데나 그런나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시상이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상이 전환된다는 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갑자기 바뀌거나 아니면 화자의 심리나 화자의 삶에 대한 태도가 갑자기 변해버리는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거나 이런 느낌으로 시가 전개될 때에 우리가 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시상의 전환을 나타낼 수 있는 강력한 표지어 중에 하나가 그런데와 그러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흰 바람벽에 비춰져 있는 사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외로움, 고독함, 쓸쓸함을 화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어떤 일이, 무언가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죠?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이 그런데 앞에까지는 벽에 비춰져 있는 모습들이 실제 사물의 모습들, 화자가 살고 있는 가난한 공간의 모습들이었다면 이제 요 첫 번째 그런데 이후로는 화자의 상상입니다. 그리고 실제 엄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방 안에. 근데 그 어머니의 모습이 착 벽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엄마를 수식하고 있는 표현들 보세요. 가난함과 늙음이죠. 또 그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가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시퍼러둥둥하게 추운 날에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와 배추를 씻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의 어떤 고생. 김장을 하시는 걸까요? 김치를 담기 위해 무와 배추를 씻는 걸까요? 뭔지 모르죠. 알 수는 없지만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자식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이 추운 겨울날 음, 배추를 찬물에 씻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정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뭔가 고생하고 사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정도의 심리도 읽어줄 수 있겠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리움의 대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움 첫 번째는 어머니였다면 두 번째 그리움의 대상은 바로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입니다.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폭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네.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지아비 또 나왔네요. 남편이었죠?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여쁜 사람 역시 지금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화자와 함께 방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상이에요. 그러면 그의 남편과 마주 앉아 대국국으로 저녁을 먹고 있는 그 어여쁜 사람의 모습. 바로 떠나버린 사람이겠죠. 이 남편이 자기가 아닌 겁니다. 화자가 아니에요. 화자는 지금 객지에서 혼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로워하고요.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결혼해서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나오네요.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갑자기 이런 뜻입니다. 이즈막하여 시간이 좀 지나서 불현듯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갑니다. 갑자기 이번에는 글자가 나타나요. 첫 번째로 엄마가 나타났고 두 번째로 사랑하던 사람, 옛 썸녀, 옛 애인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글자가 지나갑니다. 자, 근데 이 표현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글자가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지나간대요. 말이 안 되죠. 의인법 맞습니다. 글자가 내 얼굴을 쳐다볼 수 없죠. 자, 근데요, 두 번째, 주객전도 기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객전도 기법은 주체와 객체를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를 바꿨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를 바꿨다는 겁니다. 즉, 내가 글자를 쳐다보는 게 맞죠. 근데 이 시에서는 어떤 표현 방식을 썼어요? 글자가 나를 쳐다본다라고 표현했죠.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객전도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글자가 지나갑니까? 이런 글자가 지나가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뭐예요? 나의 존재에 대한
운명론적 인식이죠.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타고 태어났어.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문장이 벽 속에 탁 자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자, 이 부분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조금 쉽게 가볼게요. 자, 가난한 거 부정에 가깝죠. 외로운 거 부정에 가깝죠. 쓸쓸한 거 부정에 가깝습니다. 슬픔 부정에 가깝죠. 근데 희한합니다. 높은 거 긍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뜨거운 거, 호젓한 거, 사랑. 여기도 좀 긍정에 가깝습니다. 뭐 뜨겁고 호젓하다는 건 경우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마음이 뜨거워져 혹은 눈물이 뜨거워 막 이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것도 담아 있다고 볼 여지는 있죠. 그러니까 뜨거운 것하고 호젓한 것은 긍정과 부정을 뭔가 확정하기는 뭐 사실 아주 쉬운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부분, 그 다음에 사랑과 슬픔 이 부분은요.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가 조금 선명하고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어휘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해내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하고 외로운 거면 외로운 건데 뭐가 높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표현 안에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게 섞여 들어 있을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걸 우리가 우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의 대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위법. 대위법이라는 건 대등하게 위치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대등하게 위치시켰다. 그러니까 뭐뭐하고 뭐뭐하다. A and B 아니면은 A or B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위상과 두 개의 가치가 동일한 것으로 대응되어 보이게끔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을 우리가 대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보통 대위를 할 때에는 긍정과 긍정을 대위시키면 이해할 수 있겠죠. 나는 잘생겼고 키가 커. 괜찮죠. 근데 이런 표현처럼 긍정과 부정, 뭔가 모순적인 것들이 대위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떤 대위법인 거죠? 일종의 어떤 일부의 대위법입니다. 어떤 대위법은 이 역설이랑 관련성이 높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역설이 아닌 대위법도 당연히 있습니다. 나는 키가 크고 잘생겼어. 이거는 역설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정서가 대등하게 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역설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죠? 바로 모순 속에 어떤 진리를 담고 싶어서 어떤 통찰을 담고 싶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역설이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가난한 존재가 맞고요. 외로운 존재, 쓸쓸한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높은 존재라는 거. 나의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 또 정신적 고결함 이런 것들은 높다는 거예요. 낮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물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학하는 사람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한강씨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탔죠. 이런 작가들 보면 예술하는 사람들은 슬프게 좀 삽니다. 왜? 너무 예민하니까.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너무 공감을 잘하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약간 슬픔이 있죠. 그러나 그 슬픔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바로 어떤 인간에 대한 작은 존재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백석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나는 슬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나 동시에 뭐도 타고났냐면 뜨거운 마음,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고 외롭지만 그러나 높은 존재야. 이것을 자신의 이 운명을 깨닫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여기가 되게 어렵죠. 그 다음으로 이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 그리고에서는 이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는 전환된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갑니다. 글자가 눈질을 하고 주먹질을 한대. 뭔 말이겠어요? 백서가, 화자야, 너 지금 정신 차려? 나 잘 봐? 이러면서 글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글자가 막 발버둥을 치면서 나 잘 봐, 너 이거 기억해, 뭐 이런 의미겠죠. 그 이제 눈질을 하고 주먹질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겠죠.
어떤 글자가 지나가냐?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이 세상을 만들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하늘이겠죠. 조금 더 확장하면 뭐 조물주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화자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글자들을 보면서 아 맞아 내가 지금 굉장히 외롭게 살아가고 있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어.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특히 가지지 못한 그 썸녀 너무 그립겠죠. 어. 그러나 나는 이것이 나의 운명이며 하늘이 나를 가장 귀해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면서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데가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는 그런데죠. 아주 강력한 시상의 전환. 첫 번째 그런데도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근데 외로움, 쓸쓸한 고독함에서 그리움 정도의 전환이 나타난다면 요거는 뭐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되는 정도의 강력한 전환은 아니잖아요. 네, 요 두 번째 그런데는 아주 강력한 전환이 일어나죠. 네, 쓸쓸함, 외로움, 고독함 등등등 그리움 등등등의 감정이 이번에는 완전히 그런 것들이 수용되면서 이 운명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삶에 대한 극복 의지 그리고 본인의 삶에 대한 운명에 대한 수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이후로 이 마지막 부분이 시의 주제 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읽어볼게요. 소생딸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 누구예요? 뭐예요? 프란시스 잠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의 공통점 뭐예요? 바로 하늘이 가장 사랑하고 하늘이 가장 귀해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네도 다 그래 이러면서 동일시가 일어나고요. 그를 통해서 화자의 마음도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들 또 이러한 자연물들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이러면서 끝나는 것이죠. 네, 좀 어려운 시입니다. 철학적인 시고요. 네, 깊은 성찰에 대한 의식, 또 자신의 어떤 운명과 삶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 시기 때문에 사실은 10대의 우리 젊은 청소년 친구들이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어려운 작품인데요.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작품. 수능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던 작품이고요. 내신에서도 언제든 외부 지문으로 싹 껴들어올 수 있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작품. 어, 국어를 하시는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이해해 보시고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작품 정리입니다. 애상적입니다. 네, 뭔가 쓸쓸하죠? 슬픕니다. 의지적. 자, 이게 선생님 애상적인 거랑 의지적인 거랑 좀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시의 초반부는 분명히 애상적이거든요. 근데 시의 후반부는요, 삶에 대한 극복 의지가 드러난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이 시의 주제거든요. 이 시의 주제를 여러분들 만약에 한 줄로 요약해봐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선생님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고단한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안. 또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 그러니까 이 시는요, 이런 부정에서 끝나는 시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나의 삶으로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 수용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의지와 이 순수한 정신적 그 고결함에 대한 자세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시입니다. 그래서 애상적이지만 동시에 의지적인 시다. 이 부분을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뭐. 그죠? 불행하지만 고결하게 살아갈 운명임을 자각하고요. 그래서 자기 운명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극복 의지가 드러납니다. 연상작용, 네. 흰 바람벽이 마치 그 흰 뭐라고 하죠? 그 빔 프로젝터를 이렇게 탁 쏘는 그 영사기를 탁 쏘는 그 흰
판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걔 이름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흰 바람벽이 그 판 역할을 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무명 셔츠의 그림자, 15촉 전등에 불빛이 보이다가 다음에는 엄마가 보였다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보였다가 마지막에는 글자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영사기가 촥 그 흰 벽에다가 영상을 쏘면 화자는 그 영상 속에 글자들도 보고 이미지들도 보면서 연상 작용을 통해 자기가 생각나는 부분들을 통해 생각이 이어지고 전개되고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감각적 이미지는 우리 구체적 이미지를 얘기하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네, 이런 감각적 이미지들이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감정이입 어디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게 감정이입이었는지까지 자신들의 입으로, 본인의 입으로 설명해 보세요. 본인이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자신의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의 정보일 뿐이에요. 반복을 통해서 점점 정서가 심화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의인법, 토치법, 열거법, 공감각적 심상, 복합감각적 심상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고 모르겠다 선생님한테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제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아, 흰 바람벽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흰 바람벽 뭐죠? 바로 화자의 삶이 투영되는 공간이죠. 빔 프로젝터 같습니다. 하얀 스크린 같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투영의 공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되죠. 그리고 성찰을 시작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자, 성찰을 시작하잖아요. 이 흰 바람벽을 통해서 과거도 떠올리고 등등등 하면서 글자도 떠올리고 그런 게 다 자아 성찰이잖아요. 그리고 삶을 기록하는 스크린입니다. 선생님, 프랑시스 잠,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이렇게 누군가요? 몰라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시인들입니다. 네,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작품들을 백석이 좋아했나 봐요. 좋아했던 이유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세 명의 작가의 공통점은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인생이라는 고독 속에서 인간 실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순수함. 정신적 고결함을 끝까지 고민하고 또 그 어떤 내적 갈등과 또 가난함과의 어떤 투쟁 속에서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었던 어떤 인간의 순수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느낌의 작가들이었기 때문에 요 백석이라는 작가가 좋아했나 보다. 그리고 이 흰 바람벽이 있어 라고 하는 작품의 주제의식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기 전략입니다. 그런데 라는 표지어가 나오거나 그러나 라는 표지어가 나오면 시상의 전환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다. 시상의 전환을 파악해야 됩니다. 시상의 전환은 상황이 갑자기 후루룩 바뀌어버리거나 장면이 후루룩 바뀌어버리거나 더 중요한 건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확 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꾸나 반복. 대꾸법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대꾸라고 했죠. 거기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대상은 같은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고 뭐뭐 한다 라고 한다면 이때 뭐뭐 하고와 뭐뭐 한다는 비슷한 속성,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인 거죠. 소생딸 바구짓고 짝새 당나귀 프랑시스 잠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는 쭉 연결되면서 같은 어떤 구절 속에서 같은 리듬감을 가지고 반복되고 나열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 얘네들이 어떤 비슷한 속성을 하나 공유하고 있는 게 있을 건데 그게 뭘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고 찾아보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네, 오늘 그러면 흰 바람벽이 있어 라고 하는 작품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